강남의 고급 주택가, 펜트하우스 숲 사이로 우뚝 솟은 현대식 저택. 최 회장의 집은 밖에서 보면 완벽했다. 유리로 된 거대한 외벽, 정원에 늘어선 수억 대 외제차들, 그리고 24시간 경비를 서는 경호원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수치가 숨어 있었다. 또 낙제라고? 도대체 몇 번째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다. 그의 아들 민주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8살, 명문 사립고등학교 2학년. 아버지의 재산만큼이나 컸던 기대와는 달리 민주는 학교에서 늘 꼴찌를 맴돌았다. 사교육비로만 한 달에 얼마를 쓰는데. SKY 출신 과외교사들을 몇 명이나 붙여줬는데도 이 모양이야. 최 회장은 탁자를 내리쳤다. 비싼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민준의 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이 넓은 집은 민준에게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주방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가정부 서연이었다. 30살, 단정한 회색 유니폼을 입고 항상 조용히 일하는 그녀는 이 집에서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서연은 깨진 찻잔 조각을 주우러 다가갔다. 민준이 계단을 올라가며 흘린 눈물 자국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흔적을 닦으며 가슴이 아팠다. 이 장면을 본 지 벌써 여러 번째였지만 매번 가슴이 저몄다. 서연 씨, 청소 끝나면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돼요. 집사 김 씨가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항상 그랬듯 공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2층 복도를 지나다 민준의 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어차피 난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민준의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서연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들어오세요. 방문을 열자 책들이 바닥에 어질러져 있었다. 수학 문제집, 영어 단어장, 과학 참고서들.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은 것들로 가득했다. 민주는 책상에 엎드린 채 고개도 들지 않았다. 서연은 바닥에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수학 문제집이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2차 방정식 문제가 빨간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도련님, 이 문제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네, 근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뭘 알아요? 민준의 말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악의는 없었지만, 그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위에 있던 종이와 펜을 집어들었다. 이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녀는 복잡한 수식을 단순한 그림으로 변환하기 시작했다. 사각형 아래 숫자들을 배치하고 화살표로 관계를 표시했다. 그리고 일상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도련님, 엘리베이터 탈 때 생각해보세요. 15층에서 출발해서 3층씩 내려간다면 몇 번 멈춰야 1층에 도착할까요?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이에요. 민주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커졌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5번이요? 정답이에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민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가정부 아주머니. 어떻게 이런 걸 알아요?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과거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저, 예전에 조금 공부했었어요. 대학교요? 네, 그랬죠. 민준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가. 서연의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다. 10년 전, 그녀는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천재 소녀였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실력자였다. 교수들은 그녀를 미래의 수학자라고 칭찬했고 대학원 진학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하지만 2학년 겨울 어머니가 쓰러졌다. 희귀병이었다. 치료비는 천문학적이었고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다. 서연은 학교를 그만두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식당, 편의점, 청소일. 그렇게 3년을 버텼지만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남은 건 빚더미와 깊은 상실감뿐이었다. 서연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용기를 잃었다. 수학책을 펼치면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고 숫자들은 더 이상 아름다운 패턴이 아니라 고통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가정부가 되었다. 최 회장의 집에 온 지 이제 2년째.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고 그녀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을 만나면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친 서연은 민준의 방문 앞을 지나다가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다. 서연 씨, 혹시 계세요? 문을 열자 민준이 수학 문제집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문제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서연은 주위를 살폈다. 최 회장은 회사 회식으로 늦을 예정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해야 해요. 회장님께 들키면 안 돼요. 네. 약속할게요. 그렇게 비밀 수업이 시작되었다. 매일 밤 10시, 회장이 잠든 후, 서연과 민준은 주방 구석 식탁에서 만났다. 서연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따뜻하게 데워주고, 민준에게 쿠키를 건넸다. 그리고 조용히 공부를 시작했다. 수학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서연은 부엌에 있는 물건들로 수학을 가르쳤다. 접시로 원의 넓이를 설명하고 국자로 부피를 이해시켰다. 계란으로 확률을, 과일 바구니로 조합을 설명했다. 민준은 처음으로 수학이 재미있다고 느꼈다.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개념으로 다가왔다. 와,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쉬워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단지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2주가 지나자 민준은 학교 시험에서 처음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담임 선생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이번 시험 수학 점수가 85점이네?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떤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 정말 실력 있으신가 보다.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을 가르치는 진짜 선생님이 누군지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변화는 숨길 수 없었다. 최 회장은 아들의 성적표를 보고 의아해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성적이 오르다니? 그냥 공부 방법을 바꿔봤어요. 그래? 요즘 과외 선생님이 잘 가르치나 보구나.
보너스를 더 줘야겠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 회장에게 가정부가 자신을 가르친다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영과 민주는 정원 구석 파라솔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최 회장이 골프 약속을 취소하고 일찍 돌아올 줄은 몰랐다.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고함에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최 회장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가정부가 무슨 짓이야? 감히 내 아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아빠, 이건. 닥쳐. 넌 집에 들어가. 민주는 아버지의 무서운 표정에 한 발짝 물러섰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도련님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시끄러. 내가 뭘 가르칠 수 있다고?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서울대 수학과 출신이라고, 전국대회 금메달리스트였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운 과거는 이미 오래전에 묻어버렸다. 당장 짐 싸. 내일까지 여기서 나가. 아빠. 안 돼요. 민준이 소리쳤지만 최 회장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작은 방에서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민준을 가르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고 있었다. 수학에 대한 열정, 누군가를 돕는 기쁨, 그리고 자신의 가치. 그런데 이제 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걸까?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연이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는 단순히 가정부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준 사람,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새벽 2시, 민주는 조용히 방을 나와 서연의 방으로 갔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연 씨. 노크 소리에 문이 열렸다. 서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도련님, 이 시간에 왜? 가지 마세요. 제발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로. 아니에요, 도련님. 도련님은 충분히 똑똑해요.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서연 씨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아무도 그렇게 못 가르쳤어요. 서연은 민준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들어보세요, 도련님. 제가 가르쳐 드린 건 방법이 아니라 자신감이에요. 도련님은 이미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준 것처럼 이제는 자신을 믿어야 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불이 켜졌다. 최 회장이 나타났다. 민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들어봐요. 서연 씨는 내일 아침까지 나가라고 했어. 더 이상 말 안 해. 최 회장이 민준의 팔을 잡아 끌었다. 민준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서연 씨. 제발 기다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가방을 들고 대문 앞에 섰다. 집사 김 씨가 작은 봉투를 건넸다. 서연 씨, 그동안 수고했어요. 이건 마지막 월급이에요.
감사합니다. 소연이 봉투를 받으려는 순간 최 회장의 서재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 씨. 잠깐만. 집사 김 씨였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다. 이걸 회장님께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뭔데? 소연 씨의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날짜로 된 편지예요. 봉투는 이미 누렇게 발에 있었다. 수신인은 최지훈 이사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최 회장의 동생,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지훈의 이름이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형님께서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병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니까요. 형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소연이라는 학생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수학과 장학재단 이사로 일할 때 만난 아이인데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을 딴 천재입니다. 교수님들도 한국 수학계의 미래라고 칭찬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병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비를 지원하려 했지만 그 아이의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거절당했습니다. 형님, 만약 언젠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되신다면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재능이 가난 때문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아마 형님은 이 부탁을 황당하게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세요. 소연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동생 지훈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최 회장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동생 지훈은 최 회장과 달리 따뜻한 사람이었다. 재단 이사로 일하며 가난한 학생들을 많이 도왔다. 그가 그렇게까지 극찬한 학생이라면. 소연 씨, 당신이 그 학생이었어?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네, 지훈 이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2학년 때 어머니가 아프셔서 결국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당신이 서울대 수학과 출신이었다고?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 그 말을 하지 않았어? 누가 믿겠어요? 가정부가 수학 천재였다고 하면요. 소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최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깨달았다. 학벌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소연 씨, 미안합니다. 최 회장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준이한테 해준 것을,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소연은 눈물을 닦았다. 이제 가겠습니다. 도련님 잘 부탁드려요. 안 돼요. 민준이 2층 창문에서 소리쳤다. 그는 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소연 씨는 가면 안 돼요. 소연 씨가 없으면 전 다시 아무것도 못해요. 도련님. 아빠, 제발요. 소연 씨는 진짜 선생님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이랑은 달라요. 최 회장은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소연의 담담한 표정을 보았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했는지 깨달았다. 서연 씨. 최 회장이 입을 열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을 해고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우리 민준이의 정식 개인 교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라 선생님으로요. 회장님. 급여는 일반 과외교사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대학원 복학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장학재단을 통해서요. 동생 지훈이 했던 일을 제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서연에게 달려가 안겼다. 정말요? 정말 안 가는 거예요? 응, 이제 도련님 제대로 가르쳐 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최 회장의 조건이 하나 있었다. 서연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전국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민준이를 그 대회에 출전시키고 싶습니다. 네. 그건 너무 빨리. 압니다. 무리인 걸 알아요. 하지만 민준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은 민준을 바라봤다. 아빠가 내 능력을 믿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구나. 민준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도전하고 싶었다. 서연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좋아요. 해볼게요. 그날부터 서연과 민준의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이제 가정부 유니폼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민준의 개인 서재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녀의 방식은 여전히 독특했다. 민준아, 오늘은 밖에서 수업하자. 밖에서요? 응, 수학은 교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야. 서연은 민준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나뭇잎의 배열로 피보나치 수열을 설명하고 분수대의 물줄기로 포물선을 이해시켰다. 아이들이 노는 시소로 균형 방정식을 가르쳤다. 민준은 책에서만 보던 개념들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대회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 민준의 실력은 향상되고 있었지만 전국 대회 수준의 문제들은 여전히 어려웠다. 서연 선생님.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민준아, 중요한 건 1등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진짜 승리야. 하지만 아빠는 제가 잘하길 원하세요. 너희 아버지는 이미 변했어. 이제는 내가 행복하길 원하셔. 대회 일주일 전, 민주는 극심한 압박에 시달렸다. 학교 친구들도 그가 대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수근거렸다. 야, 민준이 대회 나간대? 꼴찌가? 돈으로 상이라도 사려나? 진짜 웃기네. 어차피 망신만 당하러 가는 거지. 민주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신감을 잃어갔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준이 우울해하는 것을 알아챘다. 무슨 일 있어? 선생님. 전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다들 저 비웃어요.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무슨 이야기요? 10년 전, 나도 전국 대회에 나갔었어. 그때 나도 가난한 집 애라고 무시당했지.
장학금 받아서 온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들 했어. 그래서요? 난 그들에게 증명했어. 가난이 실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너도 증명할 수 있어.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민준의 눈에 다시 불이 켜졌다. 선생님처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넌 이미 하고 있어. 몇 달 전에 너를 봐. 그리고 지금의 너를 봐. 얼마나 성장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회 당일, 서울 코엑스 홀은 전국에서 모인 수학 영재들로 가득했다. 명문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민준은 일반 사립고에서 온 유일한 학생이었다. 최 회장과 서연은 관객석에 앉아 있었다. 서연 씨, 민준이 괜찮을까요? 믿으세요. 도련님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니에요. 1차 필기시험이 시작되었다. 6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문제지를 펼쳤다. 첫 번째 문제, 복잡한 방정식 문제. 민준은 서연이 가르쳐준 방법을 떠올렸다. 복잡한 식은 간단한 부분으로 나눠라. 두 번째 문제, 기하학 증명 문제. 그림을 그려봐. 눈으로 보면 답이 보여. 세 번째 문제. 시간이 흘렀다. 민준은 집중했다. 주변의 소음도, 다른 학생들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문제와 자신만 존재했다. 60분 후, 시험이 끝났다. 민준은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선생님. 저 최선을 다했어요. 잘했어. 그게 제일 중요해. 결과 발표는 다음 날이었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그는 이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최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최민준의 아버지입니다. 네. 정말입니까? 통화를 끝낸 최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민준아. 넌 본선에 진출했어. 정말요? 전국 500명 중 10명만 본선에 가는데 넌 47등이야. 민준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전국 본선에? 서연이 그를 안아주었다. 봤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본선은 2주 후, 더 어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본선에서 민준의 인생을 바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본선 준비 2주는 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서연은 민준과 거의 하루 종일 함께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수학과 씨름했다. 선생님,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민준아,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야. 처음 보는 유형이라 그래. 하나씩 분해해보자. 서연의 가르침은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었다. 수학적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문제를 보자마자 포기하지 마. 일단 너가 아는 것부터 찾아봐. 그 다음에 모르는 것으로 가는 거야. 민준은 조금씩 변화했다. 예전에는 어려운 문제를 보면 바로 좌절했지만, 이제는 끈기 있게 도전했다. 최 회장도 변했다. 예전에는 성적표만 확인했지만, 이제는 민준이 공부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민준아, 오늘은 뭘 배웠어?
아빠, 조합론이요. 경우에 수를 세는 건데요. 민준이 신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최 회장은 처음으로 아들의 눈빛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도련님이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이 민준이한테 준 건 지식이 아니라 자신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본선 전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너무 긴장되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갔다. 그곳에는 소연이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선생님, 안 주무세요? 민준아? 너도 잠 안 와? 네, 너무 떨려요. 소연은 옆자리를 톡톡 쳤다. 민준이 앉자, 그녀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다. 민준아,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내일 시험에서 중요한 건 등수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거야. 하지만 아빠는, 내 아빠는 이미 내가 자랑스러워. 등수와 상관없이. 정말요? 그럼. 너도 느끼지 않아? 요즘 아빠가 많이 달라졌잖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더 이상 성적으로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선생님. 전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나도 민준이를 만나서 행운이야. 덕분에 나도 다시 수학을 사랑하게 됐어. 선생님도요? 응, 사실 나도 한때 수학이 싫었어. 너무 아픈 기억이 있어서. 하지만 너를 가르치면서 다시 깨달았어. 수학의 아름다움을.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수학 이야기, 인생 이야기, 꿈 이야기. 선생님 꿈이 뭐예요? 내 꿈? 글쎄. 예전에는 수학 교수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너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세상이 포기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는 거. 민주는 뭉클했다. 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민준아. 다음 날, 본선 장소인 서울대학교 캠퍼스. 민주는 처음으로 서울대를 방문했다. 서연이 10년 전 공부하던 곳, 그녀의 꿈이 시작되고 끝난 곳. 선생님, 여기서 공부하셨어요? 응, 저기 수학과 건물이 보이지? 저기서 날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었어.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글쎄. 예전처럼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돌아오고 싶어. 선생님으로. 본선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10명의 수학 영재들이 있었다. 대부분 과학고, 영재고 출신이었다. 민준처럼 일반고에서 온 학생은 3명뿐이었다. 시험 시작 전, 한 학생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너 최민준이지? 재벌 아들? 응. 부럽다. 돈으로 과외받아서 여기까지 왔겠네? 민주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서연이 말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 내 실력을 믿어. 난 선생님 덕분에 여기 왔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선생님. 훗, 얼마나 비싼 선생님인데?
돈으로 살 수 없는 선생님이야. 민주는 당당하게 대답하고 자리로 갔다. 시험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120분 동안 신문제. 하지만 각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웠다. 민주는 첫 번째 문제를 읽었다. 복잡한 정수론 문제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서연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당황하지 마, 하나씩 풀어나가. 그는 문제를 세 부분으로 나눴다. 그리고 각 부분을 차근차근 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주변 학생들은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갔다. 민주는 초조했지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다.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한 게 중요해. 3문제, 4문제, 5문제. 민주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120분 후 시험이 끝났다. 민주는 휘청거리며 시험장을 나왔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서연이 달려왔다. 어땠어? 선생님.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8문제는 풀었어요. 2문제는 괜찮아. 8문제면 충분해. 정말요? 그럼. 이 시험에서 10문제 다 푸는 사람은 거의 없어. 7대 8문제면 상위권이야.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결과 발표는 일주일 후였다. 그 일주일은 민준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이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일주일 후, 결과 발표 날. 최 회장, 서연, 민주는 컴퓨터 앞에 둘러앉아 있었다. 오후 2시 정확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1분 남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기억해. 등수가 뭐가 됐든 넌 이미 승자야.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오후 2시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었다. 최 회장이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에 순위표가 나타났다. 1등 김준석, 서울과학고, 2등 이지원, 대전영재고, 3등 박민수, 경기과학고. 최 회장은 스크롤을 내렸다. 10등, 15등, 20등. 여기 없는데?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역시 자신은 안 된 걸까? 그런데 최 회장이 갑자기 소리쳤다. 민준아. 여기 있어. 22등, 최민준, 강남고등학교. 22등, 전국 22등이에요? 민준은 믿을 수 없었다. 500명 중 10명의 본선, 그리고 그 중 22등. 민준아. 너 은상이야. 은상. 최 회장이 아들을 껴안았다. 생전 처음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걸 봤다. 아빠. 고생했어,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서연도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선생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민준아. 이건 내 노력의 결과야.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한 대학교 수학과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최민준 학생 아버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 정태영입니다. 민준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민준 학생이 푼 8번 문제 풀이 방식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교과서적인 방법이 아니라 창의적인 접근이었어요. 혹시 누구에게 배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 회장은 서연을 바라봤다. 저희 집 개인 교사에게 배웠습니다. 그 선생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며칠 후, 정태영 교수가 최 회장의 집을 방문했다. 서연을 본 교수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서연? 교수님? 세상에, 자네였어? 최민준 학생을 가르친 사람이? 교수님을 어떻게 아세요? 최 회장이 물었다. 이 친구는 10년 전 제 제자였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이었죠. 정말입니까? 그러며 서연이가 학교를 그만뒀을 때 우리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전 교수는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아, 다시 돌아올 생각 없나? 대학원이라도. 자네의 재능을 이대로 묻히게 둘 순 없어. 서연은 망설였다. 10년 전의 꿈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교수님. 저는 이미 나이는 문제가 안 돼. 자네는 아직 30대잖아. 늦지 않았어. 그리고 민준 학생을 가르친 방식을 보니 자네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훌륭한 교육자야. 최 회장이 나섰다. 서연 씨, 하세요. 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민준이 교육도 병행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스케줄 조정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하세요. 민준도 거들었다. 전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기초를 잘 다져주셔서요. 그리고 민준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선생님이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선생님도 자신의 꿈에 도전하는 거 보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정 교수가 미소 지었다. 자네를 위한 자리는 항상 있었어. 그저 자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 서울대학교 수학과 세미나실. 여러분, 오늘 특강은 서연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이제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였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교육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집중했다. 5년 전, 저는 가정부였습니다. 첨중이 술렁였다.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대 수학과를 중퇴하고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바로,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를요. 서연은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다. 민준의 사진이었다. 이 학생은 한때 학교에서 낙지를 밥 먹듯이 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민준이 대학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카이스트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AI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비싼 사교육. 특별한 재능? 아닙니다. 소연은 학생들을 바라봤다. 필요했던 건 단 한 가지. 누군가 그를 믿어주는 것, 그리고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가르쳐주는 것.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다. 교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잃으신 거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잃은 게 아니라 얻었습니다. 그 10년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 가르침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책으로만 배운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배운 지혜를요. 그날 저녁, 소연은 최 회장의 집으로 초대받았다. 5년 만의 저녁 식사였다. 소연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최 회장은 이제 많이 늙어 보였다. 하지만 표정은 5년 전보다 훨씬 밝았다. 회장님도 안녕하세요. 민준이 소식 들으셨죠? 실리콘밸리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가끔 연락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민준이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최 회장은 와인 잔을 들었다. 교수님, 제가 5년 전에 한 말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귀한 걸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네, 기억해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교수님 같은 분을 알아보고 민준이가 가진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 그게 진짜 부자의 조건이더군요.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식사 후, 소연은 옛날 민준의 방으로 올라갔다. 이제는 빈 방이었지만 5년 전의 추억이 가득했다. 책상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 보낸 편지였다. 소연 선생님께.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제게 수학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 자신을 믿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민준 올림. 소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가난, 좌절, 포기.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었다. 창문 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진짜 빛은 불빛이 아니었다. 진짜 빛은 사람이었다. 누군가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빛이었다. 소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다음 주 강의 준비를 해야 했다. 제목, 수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녀는 펜을 들고 첫 줄을 썼다. 모든 학생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그녀를 가정부라고 무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증명했다. 진짜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